저 죄송하면 공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교수님. 죄송하긴요. 제가 감사하죠. 그,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요번에 국시 문제가 공개되는 게 파일로 공개되지 않고 그냥 시험지를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 음, 시험지만 공개를 한대요. 예전엔 파일을 공개했었다가. 그래서 음, 죄송하지만 혹시 그 시험지를 기부해 주실 분 있으신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후배를 위해서도 제가 문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시험지를 기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제 여기 채팅창에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 거기 제 전화번호를 아실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음. 해주시면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아, 시험지 좀 네네. 좀 기부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채팅창에 그 교수님 그 수신함 해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또 학과장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부하겠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죄송하지만 이름도 있겠죠? 그죠? 이름에서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네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해 놓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럼 일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음. 자, 지역세 잠깐만요. 공유를 잘못했나? 음, 잘못했네요. 보건 교육 평가 유형으로 음, 화면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 잠깐만요. 네네네. 네, 그래도 화면 공유가 잘 된다는 게 네네네. 확인이 됐으니까. 자, 요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가로놓기를 해서 이쪽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정책 부분이 네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호사도 정책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예전에는 한 문제였다가 이제 네 문제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은 게 간호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가정에는 시간적 투자를 할 겁니다. 8문제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역학 쪽이에요. 근데 역학 쪽이 진짜 어렵긴 한데 계산 문제도 나오고 어렵긴 한데 이것도 제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호가정하고 역학 쪽에는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 이론이 나오는데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간호 이론이더라고요. 전 간호 이론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힘들어해서 저 지금 요거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차 보건이라고 건강진지 보건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역보건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지역보건법을 했다면 이걸 스킵하고 넘어갈 텐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요거 하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산업보건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요거 말고도 산업보건도 워낙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서 요거는 간단하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보건하고 보건교육이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보건교육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보건교육이 왜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암기 왕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좀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쪽에만 좀 많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인구 가족 계획은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공식 나름대로 암기 팁을 좀 드릴게요. 외우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간호하면은 이것도 나올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론 쪽이라서 좀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 한 문제인데 이걸 진짜 포기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포기. 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한 문제에서 포기.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이 앞에 쪽에 이제 그 요약본을 좀 갖고 왔을 겁니다. 이제 일단 이 중에서 맨 처음에 이제 정책 얘기. 보건 정책의 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과정이 첫 번째가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이 첫 번째 가로놓기는 정책 의제 형성 과정.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정책 의제 형성 과정. 요게 뭐냐면 국가가 1년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1년 동안에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국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문제를 뽑았어요. 문제를 뽑고 나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가 또 다시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정책 형성 과정이에요. 정책 형성 과정. 정책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을 뽑아내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단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단계를 정책 형성 단계. 자, 그럼 이렇게 정책 형성 단계 결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수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단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하는 게 정책 채택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묶어서 정책 결정. 자, 정책 결정되고 나면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고 종결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앞에 부분 쪽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뭐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정책의 형성 과정만이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보건체계가 있는데요. 자, 국가보건체계는 국가보건의료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도, 그러니까 이건 WHO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자, 너네 나라에서 국가보건을 집행하려면 이렇게 한 5가지는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가지 옆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자원의 개발이에요. 자, 자원을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입니다. 자원의 조직화. 자, 조직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직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하죠. 양 사이드로 재원, 그리고 관리 또는 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5개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딸랑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밑에다 가로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자원의 조직화에 가로치기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자원은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자원은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자원 4가지. 하나가 인력이요.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인력. 그 다음에 보건과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비 및 물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지식까지. 요 4개를 우리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인력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의료인, 뭐 이렇게 뭐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우리 배우셨잖아요. 시설. 아까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다 배우셨잖아요. 그걸 시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비 및 물자, 지식까지를 모두 자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4개, 요 4개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의 조직화. 조직화에는 국가보건당국 보험 프로그램. 외우지는 마시고요. 눈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자원의 조직화구나. 그리고 재원, 경제적 지지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재원이라고 하는구나. 이것도 슬쩍 보시면 되고, 관리는 여러분들 간호관리 배우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기획, 뭐 그다음에 규제, 통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 서비스 전자일택에도 1차, 2차, 3차. 아,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일단 요 5개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눈도장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의료 제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들어가는데, 요 표가 우습게 보여도 요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사회보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러니까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개나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건 해줄게. 이런 거를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그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리는 이유는 외우시라고요. 외우시기 좀 편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보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실 필요 없겠지.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부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개. 사회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야. 결국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민간보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 데 비해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9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이건 이제 국가가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4%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별건 아니에요. 노인에게는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런 걸 해드리는 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시험 문제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95%를 차지하는 사회보험은 다시 셋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자,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보장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자, 그 다음이 노인 요양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3개. 자, 그러면 소득보장제도 중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게 산재가 있습니다. 자, 산재는 64년에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연도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긴 게 뭐냐면 연금이에요. 연금. 요게 88년에 생겼습니다. 88 올림픽 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게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은 95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물에는 또 이게 상병수당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상병수당은 혹시 오전에 법규에서 배웠던 상병수당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파서 병원 가느라고 손해를 봤어.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걸 상병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예 우리나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같은 지금 현재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소득보장제도는 3개. 자, 의료보장제도의 산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산재하고 조금 전에 배웠던 산재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은 애예요. 결국 산재는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요. 자, 건강보험은 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요양이,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게 2007년에 만들어져서요. 이게 2008년에 실행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외워야 돼. 2007년에 만들어지고 제정됐고 2008년에 실행이 됐어. 이 두 개가 다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공부조는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역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두 개가 있고, 소득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에요. 기초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요게 6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게 의료급여예요. 요게 77년입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보장제도가 몇 개다? 의료보장제도 3개다. 그죠? 산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3개입니다. 이 중에서 2개가 77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쌍칠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쌍칠년. 건강보험도 만들어지고 의료급여도 만들어지고. 그죠? 외우기 쉽죠? 요거 갖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떻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슬쩍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소득보장제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소득보장제도, 산재, 연금, 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까지. 이게 소득보장제도죠. 그래서 요게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시험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차라리 외워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연도도 좀 외우라는 게, 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이 연도 순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재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이에요. 자, 5대 맞죠? 산재, 연금, 고용,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라리 외우시고 연도도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요거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 서비스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비워놓기만 했습니다. 맨 처음이 의료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의 서비스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게 뭐죠? 행위별 수가제죠. 행위별 수가제. 자,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을 수록했는데 이 중에서 보세요. 파란색.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근데 요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사하고 환자 간의 관계는 되게 원만합니다. 보세요. 의사가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겨서 돈을 받으니까 행위를 되게 많이 하겠지. 그럼 환자가 이 의사가 돈 바라고 저렇게 행위를 많이 하나? 이거보다는 와, 의사가 친절하다. 되게 꼼꼼하게 꾸며준다. 라고 하면서 환자 만족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게 행위별수가제. 그럼 누구랑 차이는 나빠요? 요거예요. 여기 단점에 의료인하고 보험자 간의 갈등 요인이 소지한다는 거죠.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의료인. 자, 의료인은 행위를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오버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공단은 뭐 이런 것까지 쓸데없이 해? 라고 해서 맨날 삭제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의료인과 보험자 간에는 갈등이 항상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 거고. 자, 두 번째 봉급제입니다. 물론 봉급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인두제 밑에. 자, 인두제 하면은 영국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들어가긴 할게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의대를 졸업하면 이제 너 전문의 할래, 일반의 할래?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좀 많은데 비해서 영국은 일반 의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의 하렵니다라고 하면 어느 동네 가서 일반의 할래? 요거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A라는 동네가 고향이니까 거기 가렵니다라고 하면 거기 동네에 가면 의원 건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원이 있어요. 국가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환자만 보면 돼. 더 웃긴 거 뭐냐면 환자 명단까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 그 1,500명 정도면 1,500명만 내가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거기 영국 환자들은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병원에 가면 의료비 돈 한 푼도 안 내는 거 아시죠?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누구한테 돈 받아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어떻게 돈을 받냐면 1,500명을 인계받는다 그랬잖아요. 한 명당 얼마야? 그래서 한 명당 얼마 곱하기 1,500명. 그래서 사람의 머리 수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인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누구한테 돈을 받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쓰는 소모품을 다 의사 돈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감기약 줄 거야. 그럼 다 의사 돈으로 해야 돼. 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것도 다 의사 돈이에요. 그럼 의사가 열심히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감기 처방전이 그거라면서요. 나가서 사과 2개 사 먹으세요. 귤 하나 사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되게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의사는 자기 돈 나가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두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장점 보세요. 예방에 보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파서 치료하면 내 돈이 의사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돼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죠.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만 검사한다고 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 환자를 알아. 이러다 보니까 의사가 그거 괜찮아요.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성이 증대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은 서비스량이 점점 최소화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툭 하면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 의뢰하는 거죠. 왜냐면 후송 의뢰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1,500명 중에서 마이너스 1명 아닐까요? 그거 아니고요. 1,500명은 그대로 있고 그 환자는 또 2차에서 치료받고 다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툭하면 후송 의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도의 전문의에겐 적용이 곤란한 건 아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고도의 전문의에게 딱 좋은 거 뭔데요? 그게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이게 포괄수가제. 자, 포괄수가제는 세트 판매인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포괄수가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거는 경제적인 진료 수행을 유도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는데 얼마, 백내장 수술에서 쓰는 뭐 약, 입원, 일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진료 수행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규격화가 됩니다. 딱 해줄 것만 해주잖아요.
근데 최소화도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만약에 2박 3일 동안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래요. 당신 굉장히 회복력이 빠른데요? 지금 당장 퇴원해도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환자들 되게 좋아요. 진짜요? 저 지금 방금 퇴원해도 돼요? 그럼 퇴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퇴원하면 그 돈을 거실로 주나요? 아니에요. 그 돈은 전부 병원이 인마이 포켓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셔야 돼. 항상 장점, 단점은 이해가 되셔야 돼. 외우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포괄수까지. 그다음에 총괄계약제는 독일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공단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질병금고라고 해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1000여 개. 그래서 독일 국민이라면 어느 금고든지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어느 금고에 들지는 자기 마음 됐는데 어느 금고, 그 금고마다 달달이 내는 보험료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제일 싼 데다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요 질병금고랑 계약을 맺은 병의원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괄계약제라는 게 뭔데요? 여기 질병금고하고 병의원의 대표자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년치 돈을 한꺼번에 줘요. 그럼 1년치 돈 갖고 자기네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액 계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독일에 있는 여기 의사라고 합시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환자가 오면 잘해줄까 못해줄까? 당연히 못해주죠.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잔소리만 하는 거죠. 예방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점에 과잉 진료에 대한 자율적인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의사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중에 한 의사가 자기가 막 과잉 진료를 해갖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찾아냈어. 많이 이렇게 가져갔어. 다른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만 혼자 돈을 다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억제를 합니다. 우리 요 정도만 의료행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인 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이때 의료 제공의 혼란이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하시면 돼. 이게 이제 독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수가제라고 해서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자, 그 행위 하나하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의사인데, 자, 근무 중에 제가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새벽에 응급으로 나와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맹장 수술이지만 가치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응급이지. 여기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1.2배를 해줘요. 자, 근무 중에 하는 거 너 어차피 근무 중이잖아. 가치를 좀 깎아. 0.8로 깎아요. 그럼 전체적인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좀 떨어져요. 왜? 응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료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요걸 상대가치 수가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불보상제도 알려드릴게 3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포괄수가제. 그 다음에 상대가치수가제. 요 3개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알아서 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포괄수가제 좀 나오고 인두제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불보상제도고 그 다음에 요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해서 아까 보건의료 제도 기억하시죠? 5개. 그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전달하는 체계, 통로를 만들어준 게 존 플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플라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크게 3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중에서 자유방임형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의사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리를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다리를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자유방임형. 그런데 비해서 사회보장형은 영국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그래서 보시면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없이 일체의 보건의료를 무료로 강력한 정부 주도형으로 실시하는 제도. 영국이 그렇습니다. 저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하면은 북한.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집착하는 게 사회주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여기 중에서 자유방향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러다 보니까 자유방형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없는데 요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NHS, NHI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NHI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 사회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NHI죠. 그래서 사회보험, 아까 제가 국민건강보험제도 하면서 쭉 설명드렸던 3자가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NHI라고 하는 거고요. NHS 하면 영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그래서 시험 문제는 NHS하고 NHI를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뭐 NHS에 비해서 NHI만의 특성이 뭐냐, 또는 NHI에 비해서 NHS만의 특성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돼. 여기 요약본에는 제가 없을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좀 하도록 할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아까 제가 이제 건강보험 할 때 3자를 그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3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이 있고요. 공단은 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가입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입자는 물론 또 뭐도 있냐면 수급자도 있습니다. 또는 수급권자라고도 하는데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요양기관인데 여기는 장기 요양기관이에요. 장기 요양기관. 자,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입자는 뭐랑 똑같으냐면 건강보험 가입자랑 똑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내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내요. 돈을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가 공단한테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자,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혜택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험료를 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급자가 되고 싶어. 이제 수급자 하겠습니다. 수급자는 아실 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니까 우리나라 노인 65세로 잡고 있잖아요. 일단 65세 이상. 그런데 65세가 안 됐어. 그럼 혜택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64세 이하라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돼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못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 나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공단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실사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는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실사할 때 보면 진짜 디테일하게 하더라고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갔다 오실래요? 또 할머니 죄송하지만 커피 좀 한번 타주실래요?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날 또 긴장을 하셔서 엄청 잘하세요. 그래갖고 어떤 때 화장실 할 때 나는 화장실에 간다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또 화장실을 갔고 팬티를 내린다 하고 딱 내리고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실사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못하신 분,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 70%가 떨어진대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실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가요. 자료를 가져가서 여기에 공단에 판정위원회가 있어요. 판정위원회 가져가서 그 자료를 주고 판정위원들이 그걸 판정을 하는 거예요. 판정을 해서 1등급에서 5등급, 마지막 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여야 돼요. 결국 만약에 본인이 치매가 아니면 적어도 4등급 안에는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들었다고 통보를 하는 거죠. 본인은 수급자가 되셨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 수급자가 되셨으면 이 동네 장기 요양기관에 연락을 해서 자, 급여 받는 거를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장기 요양급여.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일부 돈을 냅니다. 본인 일부 부담을 해요. 그럼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아까처럼 심평원한테 청구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직접 청구합니다. 공단한테. 여기는 심평원이 없어요. 청구를 해요. 그러면 공단이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요 장기 요양 급여를 좀 볼까 하는데, 자, 지울게요. 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그러니까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현물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가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특별현금급여.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현물로 주는데 특별히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외부 사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해. 외부 사람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며느리한테 현금으로 드리는 거죠. 대신 봐주세요라고. 그래서 특별히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현물급여가 많습니다. 현물급여에는 또 다시 둘로 나눠서 시설급여가 있고 또 하나가 재가급여가 있어요. 자, 시설급여는 시설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혹시 실습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국가가 밀고 있는 건 재가급여입니다. 집에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재가급여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가급여는 그냥 외우셔야 돼.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방문요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방문목욕. 예전에는 목욕차가 갔는데 요새는 요양보호사가 다 목욕을 해드려서 요새는 목욕차 잘 못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간호사가 가는 게 방문간호요. 방문간호. 요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질까 아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따가 요약본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주야간 보호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그냥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와요. 센터에서 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보호하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또는 주 야간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할머니가 딸이랑 사는데 딸이 한 출장을 간 거야. 며칠 동안. 그럼 며칠 동안 비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며칠 동안 보호해 주는 거를 단기 보호시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쉽게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기요양 급여 중에 재가급여 보이시죠? 방문요양, 목욕. 이 중에서 저는 간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서 보시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혹시 오전에 배웠던 가정간호 기억나시죠? 그 가정간호는 뭐 있었어요? 의사, 한의사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간호는 치과 의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시서라고 표현해요.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도 해주고 진료 보조도 해주고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거. 이게 방문간호.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말씀드렸고 시설급여도 있고 특별히 현금으로도 드리기도 있다. 그래서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재가급여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정책입니다. 즉 행정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간호과정의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제가 지역사회 간호 그 강의를 할 때 요거를 막 거의 머릿속에 좀 각인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해줘야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하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동그라미 3개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3개가 뭐냐면 자, 요거 3개입니다. 요게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에요. 이게 주 요소, 3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부요소가 요 3개를 연결하는 또 3개 요소가 있습니다.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기능 연속 지표요. 기능 연속 지표.
그리고 목표와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수단이에요.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그 유명한 간호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시 공개되지 않을 때는 정말 유치하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또는 목표와 활동을 연결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쉽게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뭔데요?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그러면 지역사회 너무 추상적인데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정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자, 공통된 문화가 있어야 돼. 공통된 문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지역사회 개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잦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잦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깐만요. 별걸 다 잊어버리네. 별걸 다 잊어버려.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요. 별걸 다 잊어버려.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지역사회라고 해요. 결국 우리도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잦은 상호작용 못하는구나. 하여튼 잦은 상호작용.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이렇게 경계선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강의실이라면 강의실로 경계에 이루어져 있고 공통된 문화. 뭐예요? 간호라는 공통된 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의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지역사회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저는 앞자만 따서 구기감 이렇게 했습니다. 구기감.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구조적 지역사회가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구조적 지역사회 종류에는 한 6개가 있는데요. 6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몇 개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잠자고 나서 얼굴 보고. 네, 이걸 우리는 대면 공동체라고 표현해요. 대면 공동체. 대표적으로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시골 같으면 동네 사람들도 모두 대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혹시 시, 군, 구, 읍면, 읍면동 이런 얘기 아시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지정학적 공동체. 결국 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분 우리 보건소 실습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자, 동작구 보건소예요. 근데 영등포구 사람이 와서 저 영등포 사람인데요. 여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결국 보건소에서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 보건소의 설치가 시군구별로 한개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결국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보건소가 지정학적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근데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건소는 조직에 속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 한강에 예를 들어 이제 한강이 흐르는데 여기 한강에 어떤 사람이 오염물질을 버렸어요. 그럼 이 오염물질이 흘러내려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다 오염시킬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서 오염된 적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생태라는 거는 환경이 좀 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국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환경이 오염된 그 지역을 몽땅 묶어서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랴부랴 뭔가 세워지겠지.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문제 해결 공동체. 결국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는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모두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는 여기가 이제 요구 공동체가 있어요. 요구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구나 생태학적 문제나
여기 자원공동체나 문제해결 공동체는 똑같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똑같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탁적 문제공동체, 문제해결 공동체는 시공간 공동체,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 공동체는 시간, 공간이 맞지 않아도 돼. 그냥 요구만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거야. 요구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촛불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촛불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 모두 요구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굳이 같은 장소에 안 있어도 요구만 같으면 괜찮다는 거죠. 이게 요구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있고 감정적 지역사회는 이따가 요약본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 이제 개념했고 종류했고 지역사회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도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요거 세 개 개념 얘기를 했고요. 자, 지역사회 개념. 자, 문화적 동질감. 그 다음에 공통된 관심,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다라고 했고, 지역사회 분류, 맨 처음이 뭐예요? 구조적 지역사회죠.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자, 이 중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가 빈번하고 소식이 쉽게 전달된대. 서로 그들 간의 친근감이 있대. 이게 뭐예요? 대면 공동체. 그 다음에 생탁적 문제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생탁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그 해인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마지막 날 이제 그 학생들하고 전교생 맞아 10명도 안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안고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유난히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나 때문에 우는 게. 그래서 저도 막 꼬꾸라면서 그래 선생님도 너가 보고 싶을 거야 이랬더니 막 뿌리치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제 죽을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에 가신다면서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서울에 가면 다 죽어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부터 먹어요? 대부분 여기부터 먹고 요 위에는 버리잖아요. 근데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고농축돼 있는 데가 여기는 건 아시죠? 결국 여기를 먹고 우리는 버린단 말이야. 근데 농사 짓는 사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 여기만 먹잖아요. 우리 금방 죽을 거 맞습니다. 하여튼 요거예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오염돼 있다는 거죠. 요걸 우리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자,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서 구분되는 거. 시, 군, 구, 면.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표현했고요. 자, 보세요. 조직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잖아요. 보건소는 조직에 속하지만 하는 일은 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게 구조적 지역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정의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 이게 뭐예요? 기능적 지역사회죠.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로 나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적 지역사회. 공통의 연구, 공통의 관심으로 모여졌는데 소속 공동체는 말 그대로 출신지가 같은 거지 뭐. 우리 같은 대학 출신이잖아요. 중대 출신이잖아요. 이게 전부 소속 공동체. 그다음에 특수흥미 공동체는 이거는 무슨 낚시회, 뭐 주말 낚시회, 주말 등산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특수흥미 공동체인데 우리 지역세 간호학책에서는 간호협회가 특수흥미 공동체래요. 전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외우셔야지 뭐. 하여튼 간호협회는 특수흥미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의 기능. 자, 지역사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뭐 썰매장도 만들고 특산품도 만들고 이런 게 모두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사회화 기능은 그 지역세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새로 창출도 하고 유지하고 전달도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사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화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회 통지 기능, 이거는 그 지역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건데 이게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을 발견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눈 마주칠까 봐 얼른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사회 통제 기능이 약화된 거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7번째,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게 사회 통합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 기능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뭐 원전이 세워진대, 쓰레기 하치장이 세워진대, 모두 데모하잖아요. 우리 동네 절대 안 되고 막 사수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걸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부상조기는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뒷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밤새 가서 뭔가 도와드리죠. 이걸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기능은 모두 5개 기능을 하고 있다.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고 쭉 나열하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짝짓기만 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역사회 개념. 자, 그러면 다시 가셔서 자, 이제 아까 지역사회 3개 중에서 지역사회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 여기 3개, 이렇게 3개 있고 이 중에 지역사회 대상 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목표. 자, 지역사회 목표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요.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셀프 케어입니다. 자가간호. 그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게 우리 지역사회 목표. 예, 요것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요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 요걸 연결해주는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활동하고 수단을 좀 구분할까 하는데, 요게 시험문에 나오는데, 이걸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살 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혹시 살 빼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살 빼는 방법? 식이요법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 있을 거예요. 설마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술요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물요법도 있을 거예요. 맞죠? 식이요법에는 뭐가 있어요? 식이요법에는 뭐 굶는 것도 있고, 그죠?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는 거 있다면서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운동요법은 뭐 조깅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을 거예요. 수술요법도 뭐 위절제술 등등등, 약물요법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들어갈게요. 요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게 활동이에요. 뒤에 부분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게 수단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시지? 감은 잡히지. 뭐라고 설명 못하겠지만. 그죠? 결국 살 빼는 방법이 4개인 것처럼 지역사회 간호 활동도 4개예요. 나머지는 몽땅 수단이에요. 4개 외우실래요? 안 외우실래요? 외우셔야지. 요것만 빼고 나머지 전부 수단이니까. 그럼 활동이 뭔데요? 첫 번째가 직접 간호 제공. 직접 간호 제공. 두 번째는 보건교육. 세 번째는 세 번째가 행정, 관리.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 4개입니다. 요게 활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단이 뭐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직접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갔어요. 그러면 활동은 뭐예요? 직접 간호 제공. 수단은요? 버스예요. 버스. 자, 내가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럼 활동은 뭐예요? 보건교육. 수단은요? 가정 방문이에요. 이해되셨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4개만 머릿속에 단어에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몽땅 수단이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지역사회 간호 수단으로 오른 건 뭐냐? 1번 간호 제공, 2번 보건교육, 3번 지역사회 연계, 4번 가정 방문. 그럼 답은 가정 방문이 수단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요것만 외우면 돼. 요 4개만 외우면 보기 중에 그게 있는가만 확인하시고 없는 그게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 활동과 수단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목표는 기능 연속 지표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요거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슬쩍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과정. 간호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유인물로 유인물 보고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또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자, 지역사회 간호 목표. 자, 거기 보이시죠? 적정 균형 수준의 향상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는 직접 간호 활동, 보건교육, 행정관리, 지역사회 연계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쉬셨다가 한 8분 쉬겠습니다. 3시에 와서 적세 간호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쉴게요.